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츠맨 멜경제입니다. 오늘 조간신문에 실려있는 사진과 만평을 먼저 보겠습니다. 싱가포르의 문재인, 김정숙, 난초라고 하는데 싱가포르를 국빈 방문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 난초 명명식에 참석해서 이 리생용 총리 내외로부터 이 문재인, 김정숙, 난초를 보고선 이 설명을 좀 듣고 있는 모습입니다. 나토 정상 부인들 속 청일점은 누구라고 하는데요.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나토 정상회의에 각국 수반의 배우자들이 이제 만찬에 앞서 기념 촬영을 좀 쭉 했는데 가운데에 이 남자가 한 명이 좀 있죠. 역시 유럽은 여성이 총리가 되고 그 남편이 영부인 자격이 되는 그런 일도 있는 것 같습니다. 김성태, 심재철 충돌이라고 하는데요. 자유한국당 당사도 옮겼습니다만 내용은 여전히 그대로인 것 같습니다. 노을마저 불타는 듯이라고 하는데요.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의 이 물빛광장 분수에서 바라봤던 이 서울의 야경 모습입니다. 이상과 현실, 최저임금, 일자리라고 하는데요. 예, 쫓던 게 쳐다본다 이런 뜻이 되는 건가요? 법사위, 상임위 배분을 놓고선요. 서로 하고 싶어하는 충돌 양상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독일행 안철수 떠나는 새 정치라고 하네요. 진짜 새인가요? 여의도 떠난 한국당 정작 꼭 버려야 할 것은 안 버리고 갔네. 앞서 잠깐 봤던 만평과 비슷합니다. 너 군인 아니냐? 그러는 대근이라고 하는데 재판 거래했던 보따리 있고요. 그리고 세월호 희생자 수상부터 해서 여러 가지 기무사의 잘못된 행동들 다음 분이라고 얘기하는 그 안쪽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모습을 담고 있네요. 자, 오늘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빈 더불어민주당 여성위 부위원장, 박종희 전 국회의원, 권성주 바른미래당 대변인, 신장식 정의당 사무총장이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경제 문제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고용 쇼크는 최저임금 탓이다라고 해서요. 이 친노에 각 세우는 김동연, 친노가 다른 친노가 아니고요. 이 당정청의 친노동인사를 말한다고 합니다. 김 부총리 트레이드 마크였던 혁신 성장에 박차를 가한 한편 최저임금을 비롯한 소득주도 성장에 대해서도 제 목소리를 내면서 경제정책 전반을 아우르는 컨트롤 타워로서 위상 재정림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부 업종과 연령층의 고용 부진에는 최저임금 인상 영향을 감지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부총리, 청와대와 정부 고위 관계자 가운데 올해 최저임금 16.4% 급등이 고용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언급한 발언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라고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도 경제부총리가 직접 최저임금의 부정적 효과를 얘기한 것은 시장에 의미하는 바가 큰 것 같습니다. 김동연 부총리가 홍영표 원내대표를 만났을 때 내가 먼저 말하겠다, 규제 풀기 도와달라라고 얘기를 좀 했습니다. 보통은 원내대표님의 말씀을 듣고 제가 말하는데 오늘은 제가 먼저 뵙자고 했으니 먼저 말하겠다. 어제 고용 통계가 발표됐고 미중 무역 갈등 등 대외 리스크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좀 했습니다. 고용 통계가 여전히 좋지 않은 걸로 최근에 계속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김동연 부총리가 여당에 대해서 할 말을 좀 한 그런 모양새입니다. 자, 최저임금 인상을 놓고선요, 굉장한 갈등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 소상공인 연합회 자영업자들이 절규하는 퍼포먼스를 했는데 폐업에는 답이 없다, 나를 잡아가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편의점 알바 시급을 주고 나면 점주의 시급은 4,000원에 그친다 이런 얘기를 했고 자신들을 범법자로 몰아가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국민 총소득 대비 최저임금 수준을 따져봤더니 우리나라는 OECD 선진국 가운데 4위에 해당될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최저임금을 10,000원을 올리게 되면 전 세계에 톱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내일 결정할 텐데 이런 갈등 때문에 후폭풍이 예고된다는 얘기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김빈 부위원장님, 김동연 부총리 입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정적 효과, 악영향이라는 말이 처음으로 나왔고요. 실제로 이 소상공인 연합회를 중심으로 한 이 자영업자들은 최저임금 인상이 가져올 여러 가지 위험 요인, 그 부분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도 계속 최저임금을 올려야 되는 건가요? 참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이제 바로 오늘 내일 이렇게 내년 최저임금이 결정이 되게 되는데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은 세 가지를 큰 축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공정경제, 혁신성장, 소득주도 성장 이렇게 세 가지를 축으로 서로 연계가 되어서 예. 돌아가야 되는데 지금 최저임금이 당장 시급한 현안이고요. 그리고 고용률은 점점 이제 악화되는 성향을 예. 보여주고 있으면서 김동연 부총리께서도 이제 1만 원에 대한 회의적인 이야기를 하셨고 어제 홍종학 중기벤처부 장관께서 말씀을 하신 게 조금 인상적이었는데 바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정책의 속도가 맞지 않아서 이런 예. 것들이 좀 문제점이 나타나는 것 같다라고 하셨어요. 근데 예. 그 말씀은 뭐냐면 기업이 이제 최저임금만 올려주면 근로자의 소득은 올라갈 텐데 기업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특히 최저임금의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는 자영업자들의 이야기를 따르면 매출이 이렇게 늘어나지가 않는데 예. 거기에 이제 최저임금까지 드러나면 부담이 되는 건 사실이지 않겠냐는 이야기예요. 예. 근데 굉장히 이해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이 자영업자들이 최저임금에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예. 이야기를 조금 더 풀어보면 전체적으로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최저임금 인건비가 매출의 한 50% 정도 차지한다고 하는데 예. 뜯어보면 예를 들어 편의점 같은 데를 보면 매출이 한 6천만 원 정도 든다고 나온다고 했을 때 인건비가 한 150에서 300만 원 정도 든다는 겁니다. 예. 그렇게 했을 때 그 가맹점주가 가져가는 인건비가 한 300만 원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나머지 그 6천만 원에서 고정비로 차지하는 것들이 뭔가? 예. 를 따져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인건비가 150만 원에서 한 300만 원, 한 예. 한두 명 정도 되면요. 300만 원 되는데 그보다 더 큰 금액을 무엇이 차지하고 있느냐? 예를 들어 임대 월세라든지 예. 카드 수수료라든지 아니면 편의점 같은 경우는 본사에 납입해야 하는 예. 납입 수수료 30% 정도가 예. 훨씬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것들이 차지하는 담당하는 게 바로 공정경제 그리고 혁신경 성장이겠죠. 그래서 이런 나머지 부분들도 알겠습니다. 같이 정책적으로 보완이 되어야만이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예.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영업자의 어려움이라든지 중소기업의 어려움은 비단 인건비 상승, 그러니까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것이 아니다. 다른 요인이 더 있다. 그 요인을 먼저 제거하는 일들 같이 병행해야 된다. 이런 얘기군요. 같이 병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임대료 문제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유통구조상의 문제라든지 등등을 이제 지적해 주셨어요. 뭐 틀린 말이 아닙니다. 맞는 말입니다만은 당장 현실적으로 이제 돈이 지출되는 그런 부분에서 인건비가 더 나가기 때문에 자영업자들이라든지 중소기업 대표들 입장에서 보면은 이게 사실 그런 문제점을 알고는 있으면서도 사실 그게 쉽지는 않아요. 한 그렇죠? 가지 그것은 굉장히 말씀드리면-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박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이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 속도가 문제겠죠. 예. 이 경제 논리를 적용해야 되는데 경제의 정의를 들씌워서 예. 이 정치적인 논리를 가지고 이제 경제를 풀려고 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예. 최저임금도 그렇고 노동시간 단축도 문제고 이러다 보니까 정책의 어떤 이 보호막이 없어진 예. 자영업자들만 죽게 된 거죠. 이게 그냥 서서히 말라 죽는 느낌이다. 예. IMF 때는 갑자기 죽었는데 이번에는 서서히 말라 죽는 느낌이다 해서 편의점들이 지금 예. 단체로 문을 닫는다거나 또 도저히 못 살겠다 하고 현수막에 나를 잡아가라 이런 극한적인 주장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예. 지금 김동연 부총리 같은 경우에는 혁신 성장을 얘기를 하죠. 청와대에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은 경제 정책을 다루다가 경제 라인이 바뀌었고 그런데도 지금 일자리 고용 문제는 고용 쇼크 정도가 아니라 고용 참사라고 할 정도로 예. IMF 이후에 가장 낮은 이 취업률이 예. 10만 명 이내로 떨어져 버리는 이런 그 고용 참사가 일어났거든요. 예. 그러면 고용도 안 되고 이러다 보면은 결국은 이제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이런 부분이 한 축이 무너져 버리는 거죠. 예. 그리고 그게 전방위적으로 자영업자 또 도소매 숙박업 서비스 업종 예. 거기다가 이제 건설 경기도 죽어 있으면서 건설 일용직들도 지금 일할 데가 없는 것이고 전반적으로 퍼져가니까 예. 김동연 부총리가 이제 비상을 걸었는데 문제는 정말 해야 될 이 노동 개혁을 지금 안 하고 있다는 것들. 노동의 유연성 문제인가요? 그렇죠. 이런 문제는 안 하고 있으면서 규제는 개혁하지 않고 있고 예. 이러니까는 한쪽은 꽁꽁 얼어 있고
정부에서 세금을 많이 걷어서 돈을 풀려고 하는 정책은 먹히지가 않으니까 예. 김동연 부총리가 어제 국회에 가서 아마 규제에 대한 문제를 또 하나 걸고 나온 것 같아요. 근데 전반적으로 경제 철학이라든가 이 기업의 어떤 고용적인 부분을 예. 풀어주는 이런 철학의 변신이 없으면은 문재인 정부의 이 경제와 일자리, 고용, 성장 이 부분은 굉장히 어려운 국면에서 헤어나지 예. 못할 거다 이렇게 봅니다. 아직도 방향을 잡고 있지 못하다. 이제 아마 이런 뉘앙스로 좀 들려요. 우리 신 총장님 좀 네. 얘기를 좀 먼저 들을겠습니다. 예. 저는 일단 김동연 총리가 이야기하는 부총리가 이야기하는 경제는 누구를 위한 것인지 방향을 좀 분명히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아무리 역할 분담론, 정부 측에도 말씀을 드린다면 아무리 역할 분담론이 있다고 하더라도 경제부총리는 혁신성장, 장하성 실장은 뭐 소득주도 성장, 누구는 공정거래위원장은 공정. 이렇게 역할을 분담할 수 있는 것인지 저는 근본적으로 질문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경제부총리라면 이 3대 축을 같이 아울러서 한국 경제를 어디로 끌고 갈 건지를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예. 이분은 지금 규제개혁 이야기만 하고 있고 속도조절론 얘기를 하고 계세요. 물론 속도조절 필요합니다. 근데 무엇이 앞서가고 무엇이 뒤처졌는가를 본다면 자영업자들 입장에서 오래 걸리는 과제라고 아까 말씀했습니다마는 임대료 문제라든지 또는 가맹점, 유통구조상의 문제. 예. 이게 속도가 안 난 것이지 최저임금이 속도를 빨리 낸 거냐. 최저임금이 2020년까지 이렇게 하겠다. 모든 대통령 후보들이 10,000원 하겠다라고 해서 2020년, 2022년까지 전부 다 단계를 설정을 해놨어요. 그럼 속도를 조절해야 될 것이 최저임금의 속도 조절이냐 경제민주화의 속도 조절이냐를 분명히 해야죠. 경제민주화에 자영업자들을 보호하는 법적 제도적 장치에 속도가 안 나고 있다. 그럼 뭘 높여야 됩니까? 경제민주화 조치의 속도를 높여야죠. 예. 공정경쟁 내지는 그 속도를 높여야 예. 되는데 진단을 달리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한 가지 더 혁신성장과 규제개혁이 등치되는 개념이냐. 이것도 저는 지난 70년간의 예. 기존의 문법을 전혀 벗어나고 있지 못하다. 예. 규제개혁 풀 게 있고 그다음에 단단히 안전 문제라든지 보건상의 문제라든지 건강상의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단단히 조여매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냥 혁신성장을 규제개혁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오히려 기업과 R&D 이런 측에서 연구 예. 이런 측에서의 혁신성장의 동력을 만들어야 될 쪽에서 사실은 일하고 있지 않았다. 근데 그 탓을 애꿎은 최저임금에다가 돌리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부분들을 좀 분명히 하셔야 되고 김동연 부총리 자신이 경제부총리라는 점을 다시 한번 좀 자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김빈 부위원장과 이 신장식 사무총장님 말씀 이제 궤를 같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최저임금이 원인이 아니다라는 이제 말씀이시죠. 예, 권선주 대변인. 최저임금이 원인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싶겠죠.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 될 거고. 하지만 이제 당장 내일 내년도에 최저임금 인상률이 결정이 되는 상황에서 이 최저임금 자체에 지금 포커싱을 맞춰서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이 최저임금 인상 이게 왜 나왔느냐. 결국 소득주도 성장의 가장 핵심이 바로 최저임금이라는 것을 이 정부도 인정을 했고요. 그리고 이 최저임금을 인상을 시키는 이유가 뭐였을까? 그 배경. 그거는 이 심각해지는 이 양극화를 해소를 하고 그리고 이 저소득층의 어떤 소득 수준을 높여서 이 사람들의 어떤 소비력을 향상을 시켜서 그것으로 가지고 이제 경제 성장을 이끌어간다라는 것이었는데 근데 이것을 1년 동안 해본 결과 이것이 결국 저소득층의 일자리를 뺏어가더라. 우리가 5분위로 나눴을 때 가장 소득층이 약한, 소득층이 낮은 분들이 오히려 일자리가 낮아지고 8% 이상 이게 더 하락을 하더라라는 게 지금 수치로 나왔지 않습니까? 그거를 억지로 왜곡해서 발표하려고 하다가 난리가 났었던 것이고요. 90% 긍정 효과라는 것 때문에 한번 호되게 난리가 났었죠. 당장 이제 내일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저희가 집중을 해야 되는 것은 이러한 결과가 우리가 수치로 확인된 이상 지금 이 상황에서 최저임금을 계속해서 이 대통령 공약이라는 거에 발목이 잡혀서 계속 밀어붙일 일은 아니다. 아무리 대통령 공약으로 내걸었긴 했지만 2020년 1만 원 최저임금이라는 거를 내걸긴 했지만 이것이 지금 대한민국 상황에서 여러 한중 간의 무역 갈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넓게 봐서 지금 이것이 그대로 밀어붙이기에는 그대로 실천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라면 그것을 과감하게 인정하는 그것도 리더십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네 분의 말씀을 들으니까 이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어떤 얘기들이 오가는지 그 내용들이 아마 이제 다
드러난 것 같습니다. 문제는요, 이렇게 양쪽의 입장이 팽팽한 평행선을 달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어떤 식으로든지 조율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조율 역할은 정부가 해야 되는 것인데 정부가 사용자 측 그리고 노조 측을 어느 정도 설득해서 좋은 중재안을 내놓을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그 중재안에 대해서 사용자 위원과 이 노동자 쪽 위원들이 수긍을 할 것인지 그것이 관건인 것 같습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 한 가지는 말씀을 예.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제 정부가 반드시 노력을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예. 그러나 자영업자들에게 가장 그러니까 부담을 줄여주는 정책이 뒤따라야 되는데 이 법안들은 바로 국회가 키를 쥐고 있습니다. 예. 지금 어제도 뭐 궁중족발의 사건에 다시 예. 이제 그 회자시키는 프로그램이 이제 이슈가 됐었는데 이 임대차 보호법의 법안이 예. 무려 23개나 국회에 미뤄져 계류가 있다. 되어 예.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국회가 대승적으로 협조를 해서 예.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빨리 해결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지금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또 이렇게 평화당까지 합치면 이제 국회 과반이지 않습니까? 이제 그렇게 좀 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여기서 하나 예. 짚고 가야 될 예. 부분인데요. 굉장히 이번 원구성에서 우려되는 지점이 있어요. 4개 그 교섭단체가 같이 원구성을 했지만 실제로는 대부분의 상임위를 자유한국당하고 민주당이 두 당 간에 협의를 해가지고 상임위원장을 결정을 해가지고 들어와서 다른 교섭단체들이 개입을 할 수가 없었거든요. 근데 이 상임위원장 배분을 보자면은요. 솔직히 민주당이 지금 우향으로 작정을 했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의 정체성과 관련된 그 상임위원들 있지 않습니까? 환노위, 보건복지위 이런 부분을 전부 다 자한당에다 넘겼어요.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를 생각해 보면 민주당이 이 어느 쪽으로 가려고 하는지 우려되는 지점이 너무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저임금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또 국회 원구성 문제까지 좀 들여다봐야 되는군요. 근데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만 드리면은 계속 길어지네요. 여러 가지 뭐 이론도 있고 주장하는 바가 있겠지만 실제로 시장을 보면 심각합니다. 이게 뭐 자영업자들, 중소 기업 업주들 또 취업을 못하고 있는 젊은이들 또 이런 분들이 이게 엄살이 아니고 정말 절규라는 목소리를 이 집권 여당에서 새겨 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이제 현장에 답이 있습니다. 이제 현장을 쭉 살펴보고요. 현장의 목소리를 듣다 보면 답이 분명히 나올 수 있을 겁니다. 쉬운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워마드와 관련된 얘기가 계속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데 한수를 덧던 워마드 성당 방화까지 예고했다.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라고 하는데 어제 성체를 불태우는 사진과 글을 올린 데 이어서 이번에는 성당을 방화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가 왜 남자 중심이냐, 이 천주교에서는 왜 낙태를 합법화하지 않느냐, 뭐 이런 등등의 얘기도 나와 있고요. 천주교와 임시주장 합법화 전쟁을 벌이겠다 이런 얘기도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워마드가 사실은 페미니즘이나 페미니스트하고는 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에서 잘못된 워마드는 곧 페미니스트다라고 하는 잘못된 인식이 퍼지면서 정작 이 페미니즘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라는 그런 경계의 목소리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워마드 관련해서 그러니까 남성 우월주의 대표적인 사이트는 뭐 일베라든지 뭐 수컷닷컴 뭐 등등 있어요. 또 반대 이와 맞서서 또 여성 우월주의 이 사이트 커뮤니티 워마드라는 곳인데 둘 다 너무 극단적이고 주장하는 바가 전혀 이 설득력이 없어서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지 못했는데 이번에 이 해화동 집회와 함께 이 워마드의 주장들이 갑자기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되기 시작했어요.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김민 부위원장님도 이 워마드를 가끔씩 들어가서 글을 보세요? 저는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요. 없어요? 이제 많은 커뮤니티에서 그러니까 일반 커뮤니티에서 이 워마드에 좀 문제가 되는 이제 뭐 언행이나 사진이나 이런 것들을 캡처해서 이제 돌아다니는 것은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워마드의 집회, 해화역 집회가 문제시되는 거는 바로 대한민국이 얼마나 이제까지는 성평등에 관한 개념 그리고 젠더 감수성 이러한 것들에 대한 인식이 조금 부족했는가 하는 저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시위나 워마드가 회자되는 이유는 이제 뭐 인식의 부족함도 있겠지만 우리가 이제 표현의 자유나 이런 것들을 인정하고 있지만 우리는 촛불 혁명을 겪은 그런 대한민국 국민이잖아요. 그래서 뭐 일베든 워마드든 뭐 다른 뭐 이런
극단적인 성향의 사이트가 표현의 자유는 있습니다. 다만 그러한 행동들이나 언행들이 타인의 인권이나 예. 이러한 것들을 침해해서는 안 되겠죠. 그런데 이번에 이제 해화역 시위 같은 경우에는 좀 문제되는 발언들이 좀 있었어요. 예. 근데 그러한 것들이 사실 그들이 분노하죠. 얼마나 이 대한민국이 젠더 감수성이 모자라냐, 예. 성평등 인권이 존중받지 못하느냐, 여성의 인권은 어디 갔느냐라고 분노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그 촉발된 이유가 홍대 몰카 사건에서 편파 수사였다라는 그러한 오해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분노는 충분히 이해하나 표현 방식이나 그 분노를 표출하는 방식이 예. 지금 우리 촛불 혁명을 겪어서 이제 대통령을 탄핵시키니까 직접 민주주의를 실현시킨 그 국민들이 보기에는 조금 과하다. 예. 올바르지 않다라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들의 목적은 여성의 인권을 존중하라, 성평등 개념 확장하라 이런 것들 아니에요. 근데 그런 메시지가 통하기 위해서는 예. 그들의 집회 언어도 이제 국민들의 그 눈높이에 맞는 시대 정신에 맞는 그런 방식으로 표현되어야만 예. 이제 법 제도까지 인식도 예. 바꾸고 법 제도까지 바꿀 수가 있는 거고요. 이러한 문제를 이 계기로 인해서 대한민국 전체가 한번 고민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잘 구분을 해야 되는데요. 워마드에 지향하는 바는 이 억눌린 여성의 인권을 신장하고 양성평등으로 가고 종교의 보수성을 혁파하는 그게 아니에요.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우월주의예요. 예, 남성보다 뭐 어떻게 하겠다, 그리고 뭘 어떻게 파괴하겠다는 식의 이게 뭐 평등 개념이 아니라는 데 문제점이 있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일베라든지 다른 남성 우월주의 사이트도 마찬가지로 남성들의 우월성을 주장하는 비정상적 커뮤니티지 결코 이 평등을 주장하는 기울어진 운동장을 평등하게 만든다는 남성에게 개념이 아닌 거예요. 얽밀려 있던 예. 여성성을 이제 남성을 추월하는 거 이런 주장은 뭐 일견 어떻게 보면 볼 수도 있는데 이게 이제 종교라든가 다른 부분으로 이제 확산이 돼서 예. 신성 모독 같은 이런 행위까지 나타나니까 이게 이제 걱정이 되는 거거든요. 예. 이걸 보면서 그 백인 우월주의 KKK단의 그 폐해가 저는 생각이 납니다. 예. 무차별로 유색 인종들을 예. 죽이고 또 폄하하고 이랬던 것들이 저는 이제 이런 것들이 보면은 외국에서 이제 뭐 좀 잘못된 이런 예. 풍조들을 그냥 모방하면서 예. 이 과격주의로 흐르지 않는가 이런 걱정이 생기는데요. 특히 이제 이 성체 모독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천주교 신자입니다만 예.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게 최후의 만찬에 예수님의 몸이라고 한 그 성체를 예. 반출을 해서 그걸 불로 훼손하고 낙설했다는 것은 예수님의 몸에다가 낙설한 거와 똑같은 거거든요. 예. 이런 종교 모독 같은 것들이 일어나는 부분은 정말 이거는 예. 경계를 해야 되는 부분. 뭐 말씀하셨습니다만 미국의 뭐 KK단도 있고요. 유럽의 이제 극단주의 나치주의자들도 있는데 문제는 우리가 이런 것들을 너무 언론에서 다루지 말아야 되는데 다루고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저는 잠깐 좀 드네요. 그러니까 네. 어느 사회든 극단적인 사람들이 분명히 있는데 그 사람들의 목소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되지 못하도록 자체적으로 소멸되도록 이런 것을 좀 언론이 다루지 않는 게 더 좋은 것인지 이런 생각도 좀 들어봅니다. 뭐 시중에 네, 예. 아니 뭐 KKK와 좀 비교하신 건 좀 많이 나가신 것 같아요. KKK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예, 거기는 이제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테러리즘을 선택하는 곳이고 이쪽은 사실은 굉장히 전략적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예. 관심을 끌고 일부러 더 많이 기울여서 그러니까 워마드가요? 예, 워마드가 그러니까 이 하나의 전략, 그러니까 언론에 노출되기 위한 하나의 전략적 선택 중에 하나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예. 그런 전략적 선택, 아까 이제 이 관심을 언론에서 조심해야 된다라고 예. 얘기하는 것이 이런 선택을 통해서 이런 방식을 통해서 그 자신의 그러니까 표현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 과격하다고 해서 과격하게 표현하지는 않거든요. 예. 생각의 과격성과 표현의 과격성은 저는 다르다고 보는데요. 생각의 과격성보다 더 나간 게 표현의 과격성이라고 봐요. 워마드는. 근데 이것은 언론과 그 여론의 관심을 끌기 위한 그러니까 클릭수 경쟁 예. 이 게임 마치 이것을 게임처럼 생각하는 그 나이브함이 그들에게 있어요. 예, 예. 그 부분은 예. 저는 뭐 제가 진행자의 입장에서 뭐 어떻게 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자칫 위험한 쪽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 워마드에서 활동하고 또 글을 쓰시는 분들 가운데는 실제로 말씀하시는 대로 관심을 끌기는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저렇게 과격한 표현을 쓰는 것이 아니고요.
실제로 그렇게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분들도 네, 이제 상당수 있다는 출발점은 미러링이라고 하는 전략적 선택으로 시작했는데 그 출발점을 잊은 표현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예. 그것들이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는 거죠. 사실은 그 방법론을 선택했을 때는 미러링 방법론을 시작한 거는 맞습니다. 다만 예. 그 방법론에 대해서 저는 예. 사실은 동의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저런 식의 예. 방법론으로는 잠시 관심은 이슈는 끌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페미니즘이 소수자와의 연대와 공감이라고 하는 페미니즘의 기본적인 가치를 실현하는 것으로부터는 너무나도 멀리 벗어났다. 예. 단순한 방법론만이라고 평가하기 어려울 지경에 이르렀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 말씀 한마디만 추가해도 될까요? 네, 짧게. 예. 네, 아니 아까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게 적절한 문제의식 같아서 저는 뭐 문제인식이라기보다는 일반 국민 수준에서 평균적인 상식선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언론을 통해서 일반 대중에게 알려지고 이게 더 이슈화되고 그러면서 이게 집단이 더 커지고 더 과격화되고 이런 악순환이 분명히 작용을 한다고 봅니다. 이게 비유가 맞을지는 모르겠지만 일본에서 약 5, 6년 전부터 시작됐던 혐한 시위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한국 사람들을 바퀴벌레로 취급하면서 막 죽여야 된다. 별의별 정말 입에 담을 수 없는 표현들을 썼는데 이거는 상당히 소수 집단이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언론에 나오고 이것이 책자로 발간이 되고 잡지에 소개가 되고 하면서 또 한국 언론에서 다뤄지고 하면서 이게 막 커졌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언론에서 꼭 비춰야 될까? 이건 저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네, 저는 제가 한마디만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정말 극단적인 사이트예요. 그리고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페미니스트의 개념과는 맞지 않습니다. 굉장히 극렬한 단어인데요. 근데 저는 이 해화역 시위에 반드시 워마드 회원만 있었냐? 그것이 문제라는 거죠.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런 것들을 페미니스트로 동일시하고 그리고 국내 언론과 그리고 사실 이게 굉장히 위험한 게 아까 혐한 이 혐한과 워마드를 비교하면 사실 그 인구의 절반이 여성이 굉장히 좀 발끈할 수 있는 요소가 있습니다. 이것들을 성대결 또는 이게 성소수자나 뭐 이런 것들로 대결을 하지 않고 일반인들이 이게 페미니스트의 개념의 인지의 부족에서 오는 것이라는 현상을 그걸 좀 우리가 좀 인지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제가 볼 생각합니다. 때는 워마드를 얘기한 거지 해화동 여성 시위를 말씀하신 건 아닌 것 같은데. 네, 혐한이랑 비교하는 게 부적절해서 하시다는 거는 좀 잘못된 말씀인 것 같고요. 잘못된 어떤 남성 중심의 문화를 좀 개선하자는 목소리는 당연히 들어야 되고요. 당연히 적극 보호가 돼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잘못된 삐뚤어진 잘못된 이 워마드의 행동 자체에 대해서는 강한 비판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소수자 약자와 공감하고 연대하지 않는 페미니즘은 사실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건 페미니즘이 아니죠. 이건 분명하게 짚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 사회에 많은 이제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 변화를 틈타서 너무 극단적으로 치닫고 있는 그런 현상에 대해서는 분명히 경계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